표창원 의원 감동적이었어요.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제 말씀의 골자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네.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네. 꽃이 질 때, 꽃이 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이혜인 시인님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꽃이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무척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들꽃처럼 주목 크게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포항 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눈물이 그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집에 돌아오고 계시지 못한 이재민들의 눈물이 있으시고요. 전파, 반파, 부분 파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열 발전의 원인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국회가 과연 그 눈물과 아픔을 제대로 보려 했습니까? 며칠 전 우리 본회의에선 또 얼마 전이죠. 민식이법, 하준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출퇴근을 하시다시피 하셔야 했고요.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빌기도 하셨습니다. 무릎도 꿇으셨습니다. 그분들 앞에 보여줬던 우리 국회의원님들, 높은 분들의 그 냉엄함은 가슴이 시리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법들도 많습니다. 법안들도 많습니다. 태호 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고 김범석 소방관법, 정원서법. 희생하신 분들의 명칭을 붙이는 의미는 그래도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을 넘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물과 아픔은 아직까지도 꽃도 열매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법, 구이동 김군법,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 분들의 눈물이 맺힌 사회적 참사 특별법. 오늘 선거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의 모습, 동물국회의 모습, 폭력국회의 모습, 국회법이, 국회 선진화법이 정면으로 거부당하고 위반되는 현장을 우리는 또 목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눈물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수 야당의 서러움, 약자의 아픔. 네,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아픔, 약자의 서러움을 겪어보셨으면 얼마 전까지 특히 여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새누리당 시절에 정부의 막강한 힘으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의 힘으로 짓밟고 억눌렀던 서민들, 약자들,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도 지금은, 이제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보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쌀수매가 약속 지켜달라,
부탁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1년 넘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후에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총리께서 또 그 강요들이, 경찰청장이, 검사들이 근엄하고 엄격한 표정과 자세로 앵무새처럼 반복하셨던 말씀은 법과 질서였습니다. 불법 필벌, 무질서에는 무관용. 좋습니다. 보수의 대원칙이죠. 보수 정권은 그럴만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둘러싸고 오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님이 공언을 확언을 하셨고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동조하고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떤 말에? 오늘 통과된 선거법은 반드시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통과된 선거법은 4+1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몸으로,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연로하신, 심장도 안 좋으신 국회의장님을 겁박하고 밀치고 막고 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야만 했을까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질서를 어지럽혔다 말씀 주셨죠?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밟았던 약자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짓밟혔습니다.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일터를 빼앗겼습니다. 중병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유 앞에서 거리에 나와서 조금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형법상 일반 교통죄 위반했다고, 그들은 물대포를 맞아야 했고 체포당해야 했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야 했습니다. 다 인내했습니다. 다 참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이제 그 입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약자 아닙니까? 소수자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에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18세 투표권, 선거권 하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삭발을 하시기도 하셨죠. 다른 문제로. 저와 많은 국회의원들은 17, 18, 우리가 흔히 꽃다운 나이라고 부르는 외모에 신경 쓰고 이성의 관심에 민감해야 할 그 시기에 자신의 머리를 모두 삭발한 청소년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50만 명,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상당수가 학생들이죠. 하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라 해도 24시간 360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고 현재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청소년들은 16세부터 투표권을 가집니다. OECD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만을 제외하고 모두 18세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 투표권을 주어왔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죠. 고 노회찬 의원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의 서러움. 선거 때만 되면 원래 그들의 지지자였던 분들도 당신들 당에 표 주면 의미가 있나? 사표가 되어버릴 텐데. 그래서 거대 양당으로 표가 몰려갔습니다. 그래도 지지하고 믿어준 분들의 표가 4%, 5% 모여도 지역구에서는 차석으로, 3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비례대표 모으고 모아서 한두 번 당선이 가능했고요. 국민들의 표심만으로 보자면 의석수가 상당히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서러움의 눈물이 오랜 기간 계속돼 왔습니다. 유럽이나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에 늘 있는 녹색당,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만에 올인하는 정당이죠. 대한민국은 국회 내 의석이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국민 입에 많이 올리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국민, 때로는 전 국민이, 온 국민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전혀 전 국민, 온 국민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국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든 약자분들, 소수자분들, 자신들을 대표해 줄 수 있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 현실, 그 눈물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이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라는 공언을 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저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입장에서 정치적인 욕심,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고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생각이고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모든 규칙, 모든 제도 완벽할 수 없죠. 어디에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구멍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불법이 아닐 때 우리는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권력과 법과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편법을 주로 사용하면 서민들은, 국민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는 강자들이,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과연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 왔던 정당들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 편법 사용해야죠. 그 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법안에는 어떤 눈물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아픔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역시 이에 반대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마 30일 날 눈물을 속으로이든 밖으로든 흘리시겠죠. 또 그 아픔이 공수처 법안에 담기게 되겠죠. 저는 그 아픔과 눈물, 그리고 오늘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우려들이 대단히 좋은 쓴 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문제는 지적되어야 하고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또 있어야 하죠. 제도 못지않게 운용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무척 아쉬운 것은 그러한 주장과 의견과 비판과 문제 제기가 그동안 두 차례 사개특위에서 제시되고 논의되고 토론되고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법안으로, 국민들께 조금 더 문제가 덜한 제도로 선물해 드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과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순간 그 결과는 예견돼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역사가 평가하겠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눈물과 아픔 말고 또 다른 아픔과 눈물들이 있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지표로 표시되는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죠. 불공정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불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워낙 이 책이 전 세계 어디보다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 또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의 시민들에게 던져봤던 것이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니까요. 샘플이죠. 시민들은 70%가 넘는 73.8%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0%가 넘는 응답자들께서 불공정하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로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많습니다. 차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들은 약 60%가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 분노, 불만, 눈물, 아픔 충분히 우리 공감을 다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불공정과 불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연원이 있겠죠. 일제시대로부터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사법제도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모든 분야의 공정성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가장 클 때, 가장 문제가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권력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으로 둔갑을 하고 죄가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둔갑을 하는 그러한 현상 앞에서 가장 억울함과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라는 이제 꽃으로 열매로 피우게 될 이 법안의 뒤에는 이러한 눈물들이 또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강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수처 법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였던 23년 전 1996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한보 사태, 권력형 비리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던 때였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형 비리의 원인 무엇이었습니까? 정경유착. 그 정경유착이 드러나지 않고 다 아는데 국민들 다 아는데 통제되지 않고 수사받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리를, 그 부패를, 횡령을, 뇌물을, 배임을 찾아내고 수사하고 의법 처리해야 할 검찰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그들과 한패라는 그런 증상들,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죠.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비리수사처라는 형태로 법안으로 모아졌죠. 조금 더 역사의 시계바퀴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볼까요? 그로부터 2년 전인 1994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는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 생중계로 나가는 그 화면 앞에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외쳤습니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대한민국은 썩었다. 있는 자 가진 자들 다 죽이고 싶다. 그들이 그런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을 결코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의 뒤에는, 이면에는 그러한 연쇄살인범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공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부패와 비리, 만연해 있었던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 볼까요?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열었던 그 해, 지강헌이라는 절도범이 탈옥을 합니다. 500만 원을 훔친 죄로 그 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범죄자니까. 그런데 같은 시기에 30억 원의 뇌물 횡령이 확인됐고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연루될 것으로 추정되던 전경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그 액수만으로 친다면 500만 원과 30억 원의 차이는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전경환도 똑같은 7년형, 보호감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서 결국 가석방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지강헌은 마음을 바꿔먹었죠. 나는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지 않아. 억울해. 공정하지 않아.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탈옥을 합니다. 인질을 잡고 방송 카메라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죠. 그 공범이 나중에 한 이야기, 전달한 이야기가 유전무죄라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뒤에는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공정했더라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비리가 조금만 통제되고 관리되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심각한 문제들. 물론 그 정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죠. 나라가 거덜나고 외환위기, 디폴트, 국가 부도 직전에 몰린 그 이면에는 권력형 부패 비리,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이죠. 1996년에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 통과되었었더라면 혹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아쉬움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은행원들 성실하게 좋은 실적으로 아무런 과오 없이 칭찬받으며 근무하던 분들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일하던 소속된 은행과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희망퇴직을 해야 했던 그 장면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무수한 분들이 정리해고당하는 그 아픔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는 분들이, 시민들, 서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정경유착과 검찰의 가진 자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게 되셨으면서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집안에서 또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가진 자들, 있는 자들, 힘센 자들이 망친 나라를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살려내신 겁니다. 자신들을 희생해서. 그 희생을 딛고서 다시 잘 살게 됐습니다. 재벌은 다시 배가 불렀습니다. 과연 희생하신 그분들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드렸죠? 돌려드렸죠? 보상해드렸죠?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우리 사회라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만큼 들고 오셔서 읽으실 정도로 무척 많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우려, 걱정, 비판, 비난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동안 불의와 불공정이 만연했던 우리 사회, 그로 인해서 억울했던, 분노했던 시민들, 서민들, 그 한이라도 조금 풀어주고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조금 더 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공수처 법안으로, 공수처라는 꽃과 열매로 좀 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이 잘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검찰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못 해왔을까요? 검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이번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만 특별하고 다를까요? 사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다 인정은 하십니다. 누구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동의하고 인정하십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직접 수사권,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기소 재량권과 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그 외에도 이러한 권력에 기반한 파생적인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범죄 예방 분야까지도 장악하고 있고요. 범죄 정보까지도 틀어지고 있죠. 그 검찰의 강한 힘으로 국정원이며 기타 국가기관들에도 파견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한 권력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제왕의 반지를 낀 것처럼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들에게 착해지라고 요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유사이래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도로 견제하고 제도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시간이 다가오고 사개특위를 넘어서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더더욱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논리를 내놓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 검찰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요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19 감싸기, 전현직 검사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도 다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됩니다. 도저히 사실을 추적하고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라는 제19 그 거대 집단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들 중에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검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답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일선의 형사부 검사들은 1인당 200에서 300건 정도를 틀어주고 매일매일 사건 속에 파묻혀서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고 2018년 천안지청의 한 검사는 결국은 과로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는 역시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형태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그들의 범법행위가 처벌되고 단죄될 가능성은 0.3%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면 뭐 그렇다 치겠는데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권력의 독점적 행사가 확장된다는 거죠. 스폰서 검사, 검사에게 돈 주고 향응 주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들은 그러한 막강한 검찰 검사 친구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있어 왔다는 거죠. 그들 역시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거나 조사하게 되면 그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통제와 지휘와 사건 이첩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막혀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 더 커다란 문제는 재벌이나 권력 등과 검찰이 너무나 밀착해 있었고 함께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는 것입니다. 재벌 저승사자 혹은 특수수사의 대가 이렇게 불렸던 검사들이 조금 있다 보면 대기업의 전무 부사장 이렇게 가 있거나 혹은 그 대기업 관련 사건들을 주로 수주하는 대형 로펌에 가 계십니다. 박봉에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 듣고 계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퇴임 이후에 수십억 재산을 순식간에 불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잘하면 되긴 하겠지만 제도상으로 구조상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5년 공부를 하고 왔고요. 여전히 영국의 전문가들과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SFO가 법무부 소속이네 혹은 대상 범위가 인적인 제한이 없네. 물론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는 다르죠. 그럼 다른 현실은 어떤가요? 영국의 의회에는 의회조사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거는 왜 안 받아들이시죠? 그건 제가 법안으로 냈는데 동의도 안 해주시고요. 영국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검사란 말조차 적용되지 않죠. 기소관입니다. 기소만 합니다. 수사에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 만들어진 SF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부정수사청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염정공소 ICAC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2000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만드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 국민들의 권리, 인권을 짓밟고 재벌 등 가진 자들은 비호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청렴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전두환 이분은 수천억 원의 추징금도 아직까지 납부도 하지 않고요. 재벌들로부터 뜯은 돈만 수천억 원이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정부, IMF 외환위기의 짐을 부채를 떠안았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꼽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구상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은 부패와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수사기구 만들고 싶었던 거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누구의 반대였겠습니까? 국민들의 반대였겠습니까? 검찰의 반대죠. 그리고 보수 야당의 반대였죠. 지금 해주시는 많은 반대 논리와 유사한 논리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위헌적이다. 검찰 주재 수사 구조라는 대한민국의 사법체제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속기관 도구가 될 것이다. 야당 탄압하려 할 것이다. 결국 좌초된 부패방지위원회의 수사권은 조사권마저도 읍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신고 접수만 할 수 있고 그 신고 접수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약하고 작고 축소된 신고 접수 및 고발권만을 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는 당시에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와 장관급 인사 2명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과는 검찰에 의한 무혐의 결정. 재판을 받아볼 기회도 없었죠. 검찰의 제 식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검찰이 내었습니다. 제대로 사실 확인도 못하고 검찰은 수사권도 있고 방대한 인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봤더니 부패방지위원회가 너무 어설펐다. 결국 부패방지위원회 몇 년 지나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패라는 이름이 어둡다. 그 청렴위원회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 부여하려던 당시에 경찰대학 교수였던 제게 외국에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ICAC를 방문을 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CPIB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고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헌으로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과는 많이 현실은 달랐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탄생 직전의 홍콩의 모습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트라이아드, 삼합회, 조폭, 홍콩에 유명하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 삼합회와 경찰이 짝짝꿍이었습니다. 둘이서 조폭이 가서 두드려 패고 경찰이 가서 보호해주는 척하고 서로 돈 주고받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염정공서였습니다. ICAC였습니다. 만들 때도 그랬고 만든 뒤에도 홍콩의 경찰은 엄청난 반대와 비판과 공격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ICAC 본부 건물에 대한 무력 진입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삼합회는 ICAC 염정공서 수사관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자리 잡은 것이 오늘의 홍콩의 염정공서였고요. 여러분들이 홍콩이 작다 또는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비하의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국제적인 부패 문제 조사 기구죠. 투명성위원회 트랜스페런스 인터내셔널에서 조사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전 세계의 부패 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에서 홍콩은 우리나라를 늘 앞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4위, 13위, 우리나라는 50위권이죠. 싱가포르는 더하죠.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3위, 4위의 청렴한 국가입니다. 물론 홍콩이 이러한 염정공서 반부패 수사기구 또 싱가포르의 CPIB 탐호조사국 이 새로운 반부패 수사기구만의 힘으로 과거에 부패했던 국가로부터
가장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것은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관련 학자들이나 국제기구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픔과 눈물로 바라시는 것, 물론 앞서 민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과연 부패방지기구가, 수사제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부동산 값을 내려주느냐,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느냐, 직접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더 투명한 세상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공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재벌과 대기업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단가 후려치고 하청, 재하청 힘들고 어렵게 원가에도 못 미치게 쪼아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조금 더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검은 돈들이 흘러 대개 불필요한 유휴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죠.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공정성이, 정의가 조금 더 확보된 사회일수록 부동산 투기, 언강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자금 추적.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민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 김영균법. 국민들의 피눈물이 흐르는 그 법안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께서 과연 민생 걱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막으려고 하셨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문제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돈의 힘과 법의 힘과 정치 권력의 힘 가진 사람들 간의 카르텔, 야합, 그 중심에는 검찰 권력이 있죠. 일반적인 평검사들은 누리지 못하는 고위검사들만 누리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게 적절하게 폐쇄적이고 남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 검찰 권력의 한계 내에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활용해서 적절히 마사지를 소위 말하는 하면 나중에 결국 그분들 퇴임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시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그중에 18분이 검사 출신이세요. 각자가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셔서 그럼 얼마든지 웰컴이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과연 우리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검사로서의 근무했던 경력, 현재 검찰과의 연결고리,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국회의 의석 확보였을까요? 2,000명 검사 중에 18분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이 그 정도의 비례성을, 대표성을 이곳에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노동자, 농민, 회사원, 어떤 직역에서 도대체 그 정도의 국회에서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계십니까? 로펌으로, 재벌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고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그 영향력의 연결고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김으로써 다 와해되진 않겠죠. 하지만 커다란 균열이 생깁니다. 덮고 감추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는 대통령의 수족이 된다고요? 홍콩의 염정공소는요, 아예 행정청 장관 직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치적인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부패 수사기구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장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논의에 들어오셔야죠. 참여하셔야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좀 더 중립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왜? 야당 때부터 주장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권력을 놓을 테고 다른 당이 집권을 할 테고, 그때 만약에 지금 정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라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 더 무섭게 더 강하게 사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원치 않습니다. 128명 민주당 의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똑같으시겠죠. 그러면 서로 야당의 목소리 내고 여당의 목소리 내서 23년 된 국민의 수건,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서 흘리셨던 눈물들, 잃으셨던 목숨들, 빼앗겼던 권리들 다시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라도 좀 되찾으실 수 있는 이런 출발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줄였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처음에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지만 검찰, 경찰도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가는데 왜 공수처는 역행하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비록 특정한 대상을 향한 미니수사기구라는 특별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제19 감사기를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고위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서만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단 출발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켜보셔야죠. 이 미니 기구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힘을 실어줘도 될지 아니면 이 처음에 파일럿 실험으로 끝내야 할지 그것이 저는 내일 모레죠. 이제 30일 표결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또 한 6, 7개월 걸린다고 예상을 하더군요. 2020년 7월 정도에 탄생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꽃과 열매로 그 뒤에 숨어있는 눈물과 아픔들을 머금은 채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 제가 또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국회에서 이 본회의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 법안이 23년 된 수건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65년 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수건입니다. 1954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새로 제정을 할 때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수사 제도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검사 주재의 중앙집권적인 상명하복적 통제 위주의 식민 통치 수사기구였고요. 해방 이후 미 군정 당시에는 미군정이 미국의 제도처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 설계하고 만드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우리는 어떤 수사 제도를 가져야 할까? 미군정이 도입했던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선진적인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수사 제도를 갖자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았죠. 왜? 그 당시 경찰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노독술 같은 일제 식민경찰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고문, 가혹행위, 인권의 의식은 미약하고 준법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게다가 전국이 하나로 엮여지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조직에 총까지 착용하고 있고 정보, 경비,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 조직에 식민경찰의 잔재까지 듬뿍 있는데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경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견, 주장, 우려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요. 엄상섭 의원,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던 엄상섭 의원께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십니다. 현 단계 그 당시 1954년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을 독자적 수사권을 준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고 수사지휘권까지 주면 이것은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전후 혼란기에 시간도 많지 않고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하긴 힘들었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엄상섭 의원이 한 이야기는 경찰 파쇼와 검찰 파쇼 중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검찰 파쇼를 택할 수밖에 없다.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만 언제까지나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된다면 경찰이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줄곧 대한민국은 시기상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지배, 법률가 지배, 사회의 특성이었고 경찰은 그만큼 신뢰를 획득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 이어진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경찰은 충실한 군사독재의 도구였기 때문이죠. 국민을 짓밟고 탄압하고 그러한 틀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 무척 부단한 노력을 경찰은 해왔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믿었고 검찰이 못 믿어서가 아니죠. 그 반대여서도 아니고, 앞서 공수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의 문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한 기관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몰아주었을 때 생기는 폐해, 파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경찰을 식민, 잔재를 솎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중앙 집권적 권력이 전국 일원으로 작용하는 무서움을 덜어내고, 내부에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갖추고, 외부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해내고, 경찰이 과거보다 더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고 잘나서가 아니고, 과거엔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경찰 제도 개혁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께 미국, 영국,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고 바라는, 또는 독일, 또는 프랑스, 외국의 제도 못지않은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진 수사제도를 갖춰야만 우리가 덜 억울할 것이다. 그 염원이 이제 6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우리 이춘재 사건을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잘못을 했죠. 8차 사건, 억울한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을 범인이 아닌데 범인을 몰아세웠습니다.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경찰관에게는 수사의 의무만 있지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현실상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완결이 곧 기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서 검사 앞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죠. 이 8차 사건의 화성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누명, 오명을 뒤집어 썼던 분은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한 이야기와 다르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넌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패턴이 약촌 오거리 사건에도 적용이 됐고, 삼례 나라 슈퍼에도 적용이 됐고, 영화 7번 방의 선물로 잘 알려진 정원섭 씨 사건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재심 대상이 될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숱한 사건들, 힘없고 약한 분들, 어디 누가 나서서 힘있는 정관 변호사 연결해줄 돈도 백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한 잘못된 수사구조의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한통속이 된, 검찰 밑에 경찰이 일렬로 늘어서서 한 번 걸리면 벗어날 수 없는, 찍히면 죽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의 처절한 반성과 개혁, 변화와 함께 검찰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수사 제도는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 우려, 허점, 많은 제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참여를 해 주셔서 사개특위 국회 틀 안에서 법안의 협상 협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과 질서와 절차를 지키면서 남에게는 법 질서를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짓밟고 탄압했으면서 왜 본인들은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 법 질서를 어기십니까? 정당성이 있으면 법 질서 어겨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수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호소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곧 이어서 다시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제 와서 두 차례 연장을 거친 사개특위에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으셨고, 이후에 계속 이어진 논의와 토론 과정, 합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뒤늦게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시고 방해하고 막고 비난하고 하지 마시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수 없다는 법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에 맡기십시오. 경고하십시오. 우려 제기하십시오. 국회 의결 절차는 국민들의 민의의 전당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시고, 국회법 어기지 마시고, 폭력 쓰지 마시고, 물리력 사용하지 마시고, 의장석 점거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께,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해외 토픽에 보여주는 볼썽사나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불만이 있어도, 이견이 있어도, 비판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와 절차의 틀 안에서 하는 국회의원다운 모습,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긴다고 고위공직자 범죄와 비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다고 해서 수사의 공정성,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될 뿐이죠. 더 많은 노력 같이 기울여야 하겠죠. 하지만 어쨌건 단 한 분이라도 잘못된 수사제도, 잘못된 수사 구조로 인해서 억울함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만은 제대로 하자는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